됐으니까 시작을 해보죠.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지난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창의성을 왜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봤죠. 오늘 그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얼굴 아세요? 누군 것 같습니까? 잘생겼는데. 에디슨입니다. 그 유명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고, 또 세상에 많은 내노라 하는 성공계나 한 사람이 다 한결같이 부정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정말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그것은 젊은이가 꼭 알아들어야 할 말이다. 시계를 볼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그는 초등학교 3개월 만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결국은 퇴학을 당하고 자퇴를 해서 학력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그 물건을 많이 만들었죠.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어두운 밤을 전기불을 발견함으로써 환하게 밝힌 대단한 업적을 냈죠. 그뿐만이 아니라 추금기, 전화기까지, 심지어 영화 촬영기까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만 발명해도 대단한 업적일 텐데, 혼자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결코 학력이 박사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많은 1300여 종의 많은 놀라운 발명을 했지만 그가 결코 많이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 없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뜻밖에도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은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생각이 많을 것 같지만 뜻밖의 상식의 노예가 돼서 아무런 생각을 못해요. 이미 그 잘못된 학습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발상이 부드러워야 되고 자유분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식들은 우리를 오히려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천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열심히 노력 하나로 그가 말한 그대로 99%의 노력으로 세상에 더없이 큰 천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낙선을 거듭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무너졌지만 16대 미국 대통령이 된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 역시 많이 배운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특히 여러분은 서양 사람 혹시 링컨을 잘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그 서양 사람들이 바라볼 땐 더 없는 추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 추남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도 많습니다. 나중에 그가 변호사가 돼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갑자기 자기도 무슨 누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저기 링컨 오셨네요. 그러고서 링컨 보고 강연을 갑자기 부탁을 한 거예요. 링컨이 순간적으로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박수를 막 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시골길을 조용히 가는데 어떤 한 부인이 갑자기 자기 앞에 탁 서더니 나 당신같이 진짜 못생긴 사람 처음 봤다. 왜 길거리에 나오느냐. 그래서 아니 못생긴 거야. 내가 뭐 원해서 못생긴 것도 아닌데 날 보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랬더니 나도 이해는 한다. 못생긴 건 네 잘못 아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 자꾸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진짜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가 우리 링컨 대통령이 못생겼으니까 수염을 길러라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보던 털 수염이 가득한 그 링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는 배우고 안 배운 걸 떠나서 사람이 우선 진실합니다. 거짓하고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장진철 씨 목소리가 좀 크죠. 혹시 뒷분이 글자가 이렇게 좀 편질해서 글자 포인트가 좀 작다 보니까 뒷분이 못 읽을지 모르니까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봅시다. 크게 한번 뒷분이 읽게 이해하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 조 차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친애하는 메리에게 오늘 만났는데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줄 잘 압니다만 앞으로 당신을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불과 몇 번 안 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당신이 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느꼈거나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그렇다고 지적해 주세요. 나는 매사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특히 이성교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 둘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같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당신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런 결심을 한 것뿐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답장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써주세요. 나는 당신의 솔직한 대답을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슬픔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솔직하고 진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실은 항상 최고의 선이기 때문이죠. 당신을 여전히 존경하는 당신의 친구 에브러함 링컨. 지난주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서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우선 진실하고 자기 솔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실 뭐 다 아시지만 사랑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서워서 도전도 안 하면 영원히 또 그 기회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편지 하나에도 우리는 그가 가진 진실함과 그리고 그의 그 현명한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결코 그 약삭 빠르고 머리 그 순간순간 재치를 이용해서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우직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아더벨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상당히 아주 재능도 있고 그랬지만 불행하게도 그 좋은 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고 그 보석 터리범이라는 강도와 도덕으로서 길을 잘못 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남이 뚫기 어려운 그런 비밀 금고도 귀신같이 뚫고 잘 해서 상당한 그 능력을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도 어느 한계점에 다다라서는 결국은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총을 3방이나 맞고 굉장히 쩔뚝 그 피를 많이 흘리면서 어느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는 이제는 이런 도둑놈이 되지 않겠다. 깨끗하게 정말 열심히 살겠다 하고 스스로에게 그 순간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운명이 다 됐던지 옆집에서 그를 신고를 했고 그는 그 죄값으로 18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거치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그 당시에 했던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서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들게 뛰어들어가서 몸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도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힘을 다 보태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마침내 지역의 재향군인의 회장이라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까지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그런 얘기들이 퍼져서 기자들이 그 유명한 아더베리가 지금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데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뭐 당신 이제야 뭐 다 옛날 얘기인데 당신 지난번에 그 도둑놈으로 있었을 때 누구 그 보석이 제일 큰 보석을 훔쳤냐? 아마 우리나라 그 비교하면 뭐 조세형의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연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더베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자신의 재산입니다. 나는 양심을 훔쳐서 도둑놈이 되었고 능력을 훔쳐서 죄인이 되었으며 18년이라는 세월까지 훔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 과연 세월을 훔치고 양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열심히 발휘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지 않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더베리의 두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가 항상 짝을 이루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 선택의 그리고 결정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드렸던 이 책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이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싸움터이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기가 항상 싸우고 있다. 부지런한 자기와 게으른 자기, 용감한 자기와 비겁한 자기, 선한 자기와 악한 자기, 성실한 자기와 거짓된 자기, 너그러운 자기와 옹졸한 자기, 현명한 자기와 어리석은 자기, 마음 커다란 자기와 마음 조그마한 자기, 이 중 자기가 어느 자기가 이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결정된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요 불완전한 동물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아름다운 천사도 있고 추악한 악마도 있고 인자한 보살도 있고 비열한 탕녀도 있고 거룩한 마리아도 있고 사악한 하이드도 있고 순결한 비둘기도 있고 간교한 여우도 있다. 인생은 두 자의 내적 투쟁장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탐욕, 시기, 질투, 음탕, 분노, 번뇌, 절망,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악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남이 나 대신 싸워줄 수도 없는 내가 나하고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야 하는 죽는 날까지 시시각각으로 싸워야 하는 긴 싸움이다.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싸움이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싸움이다. 우리가 착해지고 훌륭해지기 위한 도덕적 싸움이요. 모든 사람이 생을 마칠 때까지 싸워야 하는 평생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 패배하면 우리는 악한 자기, 추한 자기, 비굴한 자기, 불성실한 자기, 너절한 자기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다. 여러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글에 상당히 공감할 겁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착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도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한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타락의 길로 빠지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으른 자기들을 쫓아내고 나쁜 자기를 몰아내는 그러한 작업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극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귀신같이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실제로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최근남에 이런 말이 있는 걸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꾸짖듯이 자기를 꾸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반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올려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이겨야 하는지를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넘치는 유능한 자기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해서 저마다 성공이라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번에는 대충 살다가 다음에 와서 잘 사는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시간만큼 귀중한 게 없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24시간은 각각 60분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분은 다시 또 60초씩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곱해보면 86,400초가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래서 시간은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똑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누구는 그걸 8억 6,400만 원으로 늘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8원 가치도 없이 잘못 사용하고 저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엄숙한 시간, 어쩌면 어저께 죽은 사람한테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 부담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한때 대학도 진학을 못하고 취직도 안 됐고
세상이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태도 변화와 더불어 저한테 그 다음에 나타난 인생은 힘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박사학위가 2개나 모여있고 돈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벌었고 뭐 제 나름대로 지금도 제가 나태하고 또 자꾸 그 욕심이 생길 때마다 너 옛날에 그 우유배달 새벽에 일어나서 그 힘든 페달을 돌리면서 우유배달하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냐라고 저 자신을 질책하면 저는 지금도 정신이 번쩍 들고 또 힘도 생깁니다. 뭐 그때보다 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한때 잘못 보낸 제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행복을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의 목표와 희망을 갖고 살면 지금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언정 우리는 10년 그리고 아니면 20년 후에 참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내일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 위에 있는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이 힘든 무쇠 같은 중압감도 사실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면 몸 하나 빈 몸에 다리 하나 끄는 것도 왜 그렇게 무거운지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삼스럽게 없는 걸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제대로 찾아서 우리의 그 성공할 자격과 자질을 그대로 발휘했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실패와 역경 그리고 시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에디슨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실패가 99%가 아닌가 할 정도로 수많은 실패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성공의 대열에 올라선 사람이 결코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실패를 일반 사람들이 실패와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금방 무너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 속에서 나는 역시 안 돼, 뭐 운이 나빠, 억지 변명을 할 때 그들은 거기서 내가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서 새로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빵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도 몰라서 빵점 맞은 걸 시험 끝난 다음에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빵점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영원한 빵점 인생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그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와 역경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독약을 마시는 거고 한 사람은 묘약을 맞고 성공의 지름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지금까지의 삶이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그런 대로 좋은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27살이라는 때늦은 나이에 남들 다 졸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취직을 하고 다닐 때 저는 그제서야 뭔가를 조금 깨닫고 대학교 1학년에 참 8년이나 어린 시커먼 후배들과 동창이 되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10년 후에 제 모습은 제가 73년에 입학했지만 83년에 박사학위가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건 말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희망이 있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자라는 저 자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27이지만 37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을 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출발하시면 언제든지 목적지에 뜻밖의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썼던 그 결정하라는 칼럼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의 하나는 청소년들은 그들 앞에 다가올 미래의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두려움뿐이고 오직 현실이라는 관습적인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한 리차드 바크의 말은 기성세대도 잊지 말아야 할 명언인 것이다. 우리 많이 그 학창시절에 떠들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꿈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좌절을 배웠고 관습의 틀에 갇혀버렸다. 오늘이 정녕 내 인생 최후의 날이라고 해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있게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진지하게 반문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좌절이나 혼란은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동안 소신있게 결정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주위의 눈치만 보다가 내린 결정들이었기에 그런 결과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느 장군의 다음 말은 명언 중 명언이라고 하겠다. 결정하라. 비록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선 결정을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결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라는 그 장군의 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결정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적극 권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왜 내가 이 학과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터에 나선 젊은이들도 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려준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에 대한 만족의 크기도 최대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정은 응집력을 낳는다. 그 응집력이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핵심 요소인 것이다. 아미엘의 다음 말의 위안을 받으며 결정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결정하기 전에 완전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결정할 수 없다. 어떤 일에 행동에 나서기 전에 뭘 준비를 너무 하려고 그러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자꾸 개선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하나씩 고쳐지면서 자기 목적지에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치밀한 계획이나 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우리 말 중에서 그런 면에서 괜히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해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이죠. 누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분발심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저 욕먹는 게 두렵고 주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얻는 제대로 된 결실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 벽면에서 많이 보시던 말이죠.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준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내가 앞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나오면 가만히 놔두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시간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30일 버틴 거고 100번 하면 300일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공한 길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이 거듭되다 보면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의 그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평소 일어나는 것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꾸 훈련을 하면 나중에 눈이 반사적으로 떠집니다. 잠시간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떤 의지를 담고 행동에 온 거 보면 만만치는 않지만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거듭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격이 전에 나태하고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한 성격이 바뀌면은 당연히 성공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 저 사람은 참 진지하게 열심히 일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게 신용은 자산이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돈 부모님한테 유산을 꼭 물려받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활 태도가 성실하면 지금도 저한테는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고 돈 더 법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신용, 주변 사람한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 저 사람 하는 일에 하여튼 그래서 저도 무슨 돈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뭐 큰 관심은 안 갖지만 아이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누구는 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망하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지름길은 신용이고 결국 그 신용은 뒤집어서 성격이고 성격은 습관이고 습관은 행동이고 그 행동은 어떤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네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얻는다는 말도 아주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도 안 바꿀래 그러고서 막 뭐를 해도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갖고 있는 생각 이상의 것은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뚜렷한 목표 그게 없는데 무슨 수로 그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공담도 우리는 거기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고 실패담도 그렇게 하면 무너져라는 그것도 반면교사로서 아주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확 열고 좋은 거 있으면 그대로 흡수하고 어린애처럼 별로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소인들한테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소인들은 잘 되는 사람한테도 배우지 않는다는 이게 우리 주변의 지금 현실이고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항상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열심히 따라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표변이라는 것은 표범이 털을 가는 걸 말합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석에서 고치는 것. 그게 원래 표변의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격이 이렇게 나쁜 걸 확 이렇게 표현한다. 좋은 뜻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어사전에서는 표변이 그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주변에 배울 사람,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저 사람은 참 재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가 그냥 하면 술술 잘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지 했는데 내가 왜 안 되냐 하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 누구도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하네요. 다 태어날 때 응애하고 갓난아기 위해서 얘는 나쁜 놈이 될 거야. 얘는 나중에 강도가 될 거야. 나중에 얘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낼 거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걸 구별하겠습니까? 태어날 때 뭐 유전적인 그런 차이도 알고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강해지는 동기유발이 되는 겁니다. 결코 그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잣집 아들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걸 봅니까? 그때 훈련을 부족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는 그래서 자식을 곱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학대하고 때리라는 게 아니죠. 자꾸 과제를 주고 혼자 판단을 하게 하고 스스로 숙제도 못해보면 막 가서 매 맞는 것도 배워야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죽습니다. 한나의 조와 크로모스의 땅콩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성공학자가 한 얘기인데 조라는 그 땅콩 아저씨가 땅콩 그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땅콩 뭐 구루마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땅콩을 팔면서 아저씨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봉지에 이렇게 땅콩을 담아요. 가득히 담아가지고 두 알을 빼요. 두 알 빼도 봉지에 뭐 한 봉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땅콩으로 땅콩 장사하다가 늙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클로머스 씨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땅콩 봉지로 시작을 해서 땅콩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고 두 알을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잘 됐겠죠. 잘 돼서 그 사람은 이익이 생기니까 조그만 가게를 내요. 가게를 내면서도 그냥 평범하게, 물론 그렇게 서비스도 좋았지만 이 머리까지 써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땅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웃겨가면서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죠. 그래서 그 같은 땅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점점 더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큰 기업이 돼서 뭐 군대에 납품을 하고 체육회에 납품을 하면서 땅콩 대단한 기업가로 그 지역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땅콩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생 땅콩 그 봉지 땅콩을 팔고 한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그 크로모스라는 사람도 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86,400초라는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부자라 그래서 뭐 더 받을 것도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덜 받지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지만 어쩌면 지금도 누구는 억대 연봉이 그런 사람이 결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질적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그 깊이 있는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시간을 우리보다 뭐 더 많이 확보하는 건 아니죠. 이 3할 6푼 7리의 성공도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유대인 이야기인데 어떤 그 사람이 사업가 한 사람이 랍비 그를 찾아가서 나는 이게 일이 되는 둥 마는 둥 뭐냐 되다가 안 되다가 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좀 시원하게 잘 되는 방법 없습니까? 하고 그 랍비한테 묻습니다. 그 랍비가 그러세요? 그러면 뉴욕 타임즈 연감 930페이지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뭐 노하우가 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 책을 들춰보니까 뭐 사업 얘기는 전혀 없고 무슨 야구 얘기만 가득한데 뭐 그 당시는 그랬죠. 그 베이비 루드라는 그 740개 홈런을 친 사람이 그 홈런 왕으로 그 세계 최고고 뭐 그 타이 카브라는 선수는 3할 6푼 7리 평생 타율이 3할 6푼 7리로 1인자고 누구는 뭐 저 도루로 1인자고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게 야구 얘기가 왜 내 사업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다시 라삐한테 가서 그 선생님 얘기한 걸 보니까 야구 얘기인데 혹시 페이지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당신 보라 이거야.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타이 카브라는 선수도 3할 6푼 7리다 이거야. 그 사람이 저 말은 뭐냐면 타석 3번 가서 2번은 삼진을 먹거나 뭐 아웃이 되고 겨우 한 번씩 겨우 진출해가지고 세계 최고고 그 사람이 2번씩 물 먹고 돌아설 때 얼마나 좌절을 느꼈겠냐. 당신은 근데 뭐 반은 된다면서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반은 된다는데 당신 5할이나 성공하고도 그렇게 뭐가 불만이 많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2번 물 먹고 불과 아마 타이카브가 1등으로 3할 6푼 7리였지만 그 다음 2등, 3등 선수도 3할 6푼 뭐 5리, 6리까지 따라왔을지도 모르죠. 안타 몇 개 가지고 어마어마한 연봉에서부터 모든 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타 2개를 더 때리기 위해서 그 흘린 땀방울은 결코 그렇게 몇 퍼센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땀방울을 보태시면 불과 큰 차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그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걸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수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뭐 태산스럽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 벽에는 또 하나의 우연이나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하나는 파스텔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발탁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얘기가 또 아주 재미있는 뒷얘기가 많습니다. 둘 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고 메가더는 뭐 우리가 뭐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할 정도로 수석 졸업이고 굉장히 뭐 머리 굉장히 그걸 브라트하다고 할까 막 번쩍번쩍하고 대단한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그냥 미국 육사도 그냥 졸업 낙제면에서 꼴찌로 거의 뭐 한두 등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데 일자리도 없고 그냥 그저 배치를 받아도 저 뭐 어디 변방에서 그러고서 소령을 14년 그리고 정년 뭐 이렇게 잘릴 정도로 그리고 중령으로 15년 무려 29년을 뭐 별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별로 남의 눈에 띄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집에 와서 매일 공부를 한 겁니다. 군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마샬 이제 제도 앞에서 뭐 누군가 브리핑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넣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장본인이 없어서 그 밑에 이제 참모인 아이젠하워가 쫙 브리핑을 하는데 마샬 제독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냐? 그러고서 바로 그 사람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별 5개의 원수를 거쳐서 나중에 2차 대전 승리와 더불어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우연이나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지금 내가 남한테 이렇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내가 아직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자기 실력을 더 키우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의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또 하나의 명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힘을 계속 기르셔서 언젠가 그러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아니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성공을 하셨다며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불만을 갖지 마세요. 그 세상은 또한 다 저마다 그 사람의 불만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를 먼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밖에다 자꾸 발산하지 마시고 자기의 그 무한한 에너지 중에서 잘못된 에너지를 뜯어 고치고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거는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곳에 우리가 전부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만 오늘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에도 조금 더 이어서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저의 지금 서론 우리가 왜 창의성을 배워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끝나면서 다음에 교재를 이제 지난번 과제를 한번 이제 그 본 교재에 들어가면 숙제가 많아지거든요.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금년에 지금 마침 1월에 우리가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뭘 따라다니고 뭘 추적을 하죠. 금년 자신의 금년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난번에 첫 번째 내준 숙제 정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접근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이제 뇌를 자극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진 보셨듯이 어쩌면 황량한 지금 그 황무지로 변한 그 메마른 뇌세포의 줄기에 운하를 뚫고 물을 자꾸 넣어서 옥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적극 호응하셔서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머리가 나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 알면 바꾸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책을 좀 열심히 읽어서, 그게 뇌의 그 운하를 뚫는 작업입니다. 인터넷 좋은 시절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보고 옛날에 우리 시절만 해도 라디오와 텔레비의 차이는 눈으로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뇌에 기억이 안 돼요. 그렇지만 라디오는 막 지금 눈이 온다 그러고 그런 장면을 해설해주면 우리가 그 눈을 상상을 하다 보면 뇌에 운동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뭐 체력 단련도 육체 운동을 해주듯이 뇌 운동도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책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다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저 책에 우리 회사의 도서관의 책 장소도 늘리고 또 여러분이 실컷 보고 서로 돌려가면서 보고 지금 뭐 다른 대기업들 지금 난리 그 제법 잘 돌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막 책 읽어라 가지고 발표시키고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뭐 회사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실제로 회사에 활력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데 회사가 무슨 능력이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너무 내가 놀기에는 작다. 조그마한 어항에 뭐 고래가 들어가겠어요? 그럼 그런 태평양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서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기의 진정 한 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에서 기막힌 후반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제가 강의나 뭐 이런 거는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 말에 뭐 없는 걸 남의 얘기 갖다 꾸며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라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마 다른 강사보다는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람 저렇게 됐다면 나도 되겠네. 자신을 가지세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또 조금 더 나가죠. 숙제도 꼭꼭 하세요.